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죠.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나는 윤리학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선한 행동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선이란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물음이라고 본다. 따라서 윤리학의 주된 목표는 도덕적 언어와 진술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도덕적 언어를 분석하고 논리적 추론 과정을 검증하는 것에 학문적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죠.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 즉 적절한 윤리 이론을 적용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목표라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러면 윤리학이 이제 현실 문제를 적용하고 해결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실천규범 윤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메타윤리 입장에서 실천윤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인적 판문과의 학제적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되어 있는데요. 학제적 성격이 나타나는 것은 실천규범 윤리학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고요. 2번 도덕적 관습에 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강조한다 했는데 도덕 관습을 경험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윤리학은 기술 윤리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3번 구체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실천규범 윤리학이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4번 현실의 도덕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을 강조한다 되어 있는데요. 현실에 나타난 도덕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까 2번에서 보았던 기술 윤리학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5번 도덕 언어의 논리성, 타당성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간과하고 있다. 그렇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메타 윤리학이고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배아 문제네요. 배아는 감각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지닌 인격체가 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잠재성을 지녔다. 하지만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배아가 현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아는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으십니다. 그에 비해서 을은요, 배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존재의 종류가 인간 존재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인간 존재자라는 얘기겠죠. 인간의 배아라면 그것을 속할 범주는 인간 존재자의 범주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자의 범주다. 배아는 온전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갑은 부분적 도덕적 지위, 을은 온전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이렇게 보네요. 그러면 기업, 갑,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 갖기 때문에 동일하다 얘기할 수 없겠죠. 니은 배아를 단순한 세포 조직처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단순한 세포 조직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디귿 배아는 출생 이후에야 인간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온전한 지위를 배아도 갖는 거죠. 그래서 출생 이후에야가 아니라 배아 상태에서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리을 인간 배아는 방해가 없는 한 인격체로 자랄 것이다. 그렇죠. 갑과 을 모두 인격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잠재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가브르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고요. 죽음을 큰 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악을 중지시켜준다고 생각해서 열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현자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현장은 삶에서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삶의 중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가장 즐거운 삶을 원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삶의 중단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분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알아본 그런 내용이죠. 특히 여기 쾌락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쾌락주의 학파를 이야기한다. 다른 표현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요.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혼 본연의 능력을 순수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은 거고, 영혼이 본래의 능력을 순수하게 발휘하는데 육체가 방해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육체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철학자의 수련이 육체가 영혼에서 풀려남과 같이 분리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혼에서의 어떤 순수한 사유를 가능하기 위해서 육체라고 하는 어떤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플라톤 선생님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1번 죽음은 인간을 이루던 영혼에 해방되어서 불멸하는 것이다 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원자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지 않죠. 플라톤 선생님이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죽음은 공포는 감각적 쾌락을 향유함으로써 잊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공포로 다가오지도 않고 쾌락을 가지고 오지도 않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플라톤 입장에서 인간은 죽음 이후에 순수한 인식을 한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영혼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플라톤은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서 풀려나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풀려나는 것까지는 맞지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죠. 영혼 불멸.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이상적인 인간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적인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모두의 입장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가 아닌 거죠. 윤리에 나오는 죽음관과 관련돼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3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거주 얘기가 나오네요. 거주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주. 단순히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거주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 앞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닫힌 안정의 영역, 닫힌 공간이라는 거죠. 집의 고유한 공간을 가지는 것을 뜻한답니다. 따라서 거주는 정해진 위치에 속함, 그곳에 뿌리를 내림, 집과 같은 편안함이라는 기분을 동반하고, 이러한 거주는 인간에게 이미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집이나 다른 거주 공간의 외부적인 소유를 통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거주는 인간이 분명한 노력으로 얻어져야만 하는 공간이다. 단순하게 그냥 거주하는 것만으로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로브 선생님의 입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볼로브가 아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상가를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거주는 인간의 체험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당연히 아니죠. 인간의 어떤 쉼이나 안식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
거주는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위에 분명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되어 있죠.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고요. 3번, 인간은 거주 공간의 크기에 비례하여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거주 공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크기와 관련된 건 아니죠. 4번, 인간은 거주지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 그렇죠. 그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 거주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5번, 거주에 대해서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 부여가 불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필요한 거죠. 그냥 자연으로부터 주어지거나 그냥 공간의 소유를 통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고요. 갑을 보시면 시민불복종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니까 여기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나고요. 여기 만 중요하죠. 국한된다 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불복종은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낭심적이긴 하지만 범에 반하는 전치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죠. 정의로운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을을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좌정시키기보다는 복원하기 위해 하는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를 복원하는 시도다. 잘못된 걸 이렇게 살리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시민불복종에 앞서 우리가 중단하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행위가 가져올 법의 민주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시잉원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롤스는 비도덕적이라고 해도 다수의 공감에 근거한 시민불복종은 정당성을 갖는다? 아니죠. 비도덕은 비도덕인 거죠. 다수의 공감이 아니고 다수의 정의감이어야 되는데 이 정의는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설명인 것 같고요. 2번, 사적 소유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정부의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롤스에게 있어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시민불복종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이거 괜찮고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개인이 소유를 할 수 있는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를 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유의 현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싱어는 시민불복종의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해라 라고 하는데 아니죠.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저울질 해봐야 되는 거죠. 악의 크기와 민주주의의 존중에 대한 감소를 저울질 해봐야 되는 거니까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4번, 시민불복종에 대한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반대를 드러낸다? 아니죠.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있는 걸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반대 아닙니다. 5번, 갑을 못 두고요. 시민불복종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폭력적 행위가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분 모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6번 보시죠.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 기업은 주주들의 권익의 보장에만 전념하면 된다. 자, 주주들의 권익 보장만 전념하면 된다. 기업 수익 최대화 이외의 다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속임수나 기만이 없는 자유로운 경쟁에 정념을 해라. 기본적인 어떤 시장 원칙은 잘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요. 기업에 대한 소극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하겠죠. 근데 을을 보시니까 기업은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없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커질수록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기업들은 노동환경 개선,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인 책임도 이행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업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런 노동이나 환경 공동체에 대한 책임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보겔과 에로우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을의 입장이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니까, 갑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기업은 공동선 증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소극적인 책임만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선이라고 하는 다른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2번, 기업은 주주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아니죠. 기업은 주주들의 이윤을 추구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3번, 기업의 목적을 영리 추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영리 추구로 제한하는 거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4번,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 기업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5번, 기업은 합법적으로 이윤 극대화라는 사회적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 그렇죠.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적극적 책임을 강조하시는 분은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니까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직접적인 폭력 얘기 나오시네요. 직접적인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요소를 일으키고, 구조적인 폭력은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게 되고, 직접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성하는데, 문화적인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한답니다.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어떤 종류의 평화라도 또 다른 평화를 낳기 때문에 적극적 폭력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안이 적극적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어떤 평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갈퉁 선생님의 표현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니까요. 1번,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제거만을 통해서 실현되느냐?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 플러스 간접적 폭력이 모두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 폭력만 이러시면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2번, 진정한 평화는 경제적인 억압과 착취가 사라짐으로써 완성이 되는가? 이거는 필요한 조건이기는 합니다.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는 게 맞죠. 필요한 조건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충분한 조건이냐, 완성되냐, 충분하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죠. 간접적인 폭력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진정한 평화는 인간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를 통해서 실현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인간 안보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평화는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해야 되는가? 그렇죠. 수단이 평화적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하게 되면 폭력을 낳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평화는 사회 구조와 무관하며 개인의 선의지 고양에 실현되느냐라고 하는데,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개인의 선의지 고양도 이루어야 되기도 하는 거지만, 아무튼 사회 구조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성은 자유롭지 못했으며 남성에 의해서 규정되고 종속되어 왔어요. 남성에 의해서 종속되었습니다. 남성은 세상의 주체이며 인식의 주체였어요. 남성이 세상의 주체이며 인식의 주체였고, 여성은 그런 주체들의 남성의 대상, 즉 타자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여성들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고요. 모든 것의 속도인 남성적인 것이 다른 것이 여성적인 것이며, 다른 것은 남성들의 시각에서 제외되고 억압받아야 했던 불안과 환상이었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아무것도 자연적인 것은 없어요. 특히 이제 여성은 운명에 의해서 고안된 산물임을 알고, 여성은 이제 고안된 산물입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운명 지워진 고안된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의지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만 여성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요거는 보부아르 선생님이시죠. 보부아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보부아르 선생님이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부아르 선생님은 이제 여성의 어떤 여성성이 태어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어떤 시각에서 결정 지워지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1번, 여성의 본성은 생물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자연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죠. 남성에 의해서 결정 지워진 거죠. 2번,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살 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실존주의 사상가이죠. 3번,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여성성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렇죠. 예, 기존의 사회에서 여성성은 남성에 대한 타자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여성은 자연적 운명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표현은 맞지만 이게 자연적인 운명에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5번, 남성에 의한 여성의 우월성을 파악할 때 여성의 해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평등한 존재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불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인데요. 보시니까 갑이 시가 도덕적이라든지 또는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이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비도덕적이라는 말과 같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러면 결국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심리주의의 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스핑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셨죠. 스핑건이라는 사람이 있으셨습니다. 을을 보시면 시가의 리듬과 선법은 인간 내면의 우아함을 가져다 줌으로써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것을 영혼에 받아들이고 그 자신도 훌륭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결국에 인간 내면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선하게 만든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선함이라고 하는 건 같은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랑 아름다운 예술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면 자신도 훌륭해진다.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훌륭해진다라는 거니까 미와 선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선미주의 사상을 이야기하시는 사상가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도덕주의의 입장이 되겠고, 선미 사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플라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플라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스핑거는 예술가는 오직 미의 추구에만 몰두해야 된다. 그렇죠.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독립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니은 플라톤은 예술은 우아한 것과 추한 것을 모두 드러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추한 것을 드러내면 안 되겠죠. 디귿, 예술은 도덕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 그렇죠. 미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 다 같은 거여야 되겠죠. 리을, 갑을은 예술은 공동체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술이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질서 유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가치를 지닌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기여하는 게 정의이고 정의가 곧 선이니까 예술이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것에 긍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성향은 도덕성에 기인하는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켜서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권리를 가져서 동물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서 함부로 동물을 대하면 안 된다, 자연을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간접 의무를 이야기하시는 칸트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 보시면요, 우리는 지각, 믿음 이런 것들을 지닌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그들은 도덕적인 권리가 있는데 도덕적인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된다. 삶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레건 선생님이시죠. 레건 선생님은 동물중심주의 사상가입니다. 그 다음에 병실을 보시면 우리는 대지를 존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생명의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라고 해서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대지의 공동체의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레오폴드 선생님의 생태 중심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칸트, 레건, 레오폴드 입장입니다. AF는 이렇게 되겠네요. 칸트가 비판하는 겁니다.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거 칸트가 얘기할 수 없죠. 안 된다. 왜냐하면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동물을 수단으로 대우해도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니은 B하고 E네요. 그러면 레건과 레오폴드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레건과 레오폴드가 비판하는 내용이죠. 비이성적인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그렇죠. 칸트는 인간만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니까 간과한다. 맞아요. 레오폴드와 레건은 인간 이외의 비이성적인 존재, 레건은 동물,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모두 도덕적인 지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얘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 레오폴드가 레건을 비판하는 거죠.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그쵸. 레오폴드는 전체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레건은 개체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러니까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D는 레건이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생명이 없는 개체도 도덕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대요. 생명이 없는 개체도 도덕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생명이 다 있어야 되죠. 도덕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보시죠. 가나 사상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군자는 인의 예지를 본성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거는 유교가 되겠네요.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서 마음을 보존한다. 인과 예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진 자는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유교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상가
사상이니까요. 사상이니까 유교 사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성인은 자신을 뒤에 세우지만 앞서게 되고 자신을 버리지만 다음에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지만 여기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무위를 얘기하는 거죠. 무위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도가 사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가는 통치자가 백성을 덕으로서 감화하는 정치를 강조한다. 우리가 이걸 보통은 덕치라고 하죠. 그러면 유교에서는 덕치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유교는 엄격한 자기 수양으로 다른 일을 편안하게 할 것을 강조한다. 그렇죠. 수, 기, 한 다음에 안, 인, 해라 라고 하는 게 유교에서 강조하는 입장이죠. 3번, 도가에서는 자연의 모든 변화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의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의지 아니네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통치자가 무위로 일하며 말없는 가르침을 베풀 것을 강조한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무위의 통치다. 무위의 통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5번, 가나는 이상적인 인간을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둘 다 수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가에서도 수양해야 되고 유교에서도 수양을 해야 되죠.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죠. 현대 과학기술은 인간의 행위 능력을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행위 영향력은 전 지구로 확대가 되었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증대된 권력은 윤리학자로 새로운 과제를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공포의 발견수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에게 끊임없는 어떤 행위를 요구해야 된답니다.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되며 그 결과가 빚어질 수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거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윤리학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요나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렇다면 기업,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는 제한 없이 허용해야 된다. 그러면 요나스 선생님은 일단 같이 개입을 강조하신 분이니까 제한 없이 사실은 틀린 거지만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고려해서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거니까 제한 없다라고 하면 요나스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니은, 과학자는 희망보다 공포를 예측해서 연구를 진행해라. 공포의 발견술 맞습니다. 디귿, 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윤리학과 무관한 영역으로 여겨야 된다. 여겨야 한다. 연구 활동을 윤리학과 무관한 영역으로 여기면 그 가치를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지를 윤리적으로 판단을 해라 라는 거죠.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리을, 과학자의 연구에서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은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요나스는 그 책임의 대상이 현 세대 인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인간과 생태계 전체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죠.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도덕 법칙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자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도덕 법칙의 존경을 통해서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법칙이다. 다른 어떤 원인도 동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10월 모평에 그대로 나왔던 것 같죠. 이거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도덕 행위자는 무엇이 유덕한 행위인지 알면서 행해야 한답니다. 유덕한 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성향에 반대해서 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덕의 연마에 의해서 형성된이 중요하죠. 성향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거 덕윤리의 입장입니다. 덕윤리. 아, 제가 같은 색깔로 했네요. 아이고. 네. 유덕한 행위, 덕의 연마, 형성된다. 네, 덕윤리 사상가고요. 현대 덕윤리학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맥킨타이어 같은 분이 계시죠. 1번. 칸트는 행위자가 지닌 동정심이 도덕 판단을 하는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실천 이성에 따른 행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동정심과 같은 인간의 감정이나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2번, 오직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옳은 행위이다. 그렇죠. 칸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선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의지를 실천하려는 의식이 의무의식인 거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유독한 사람은 사회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도덕적 행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덕윤리는 공동체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4번, 타고난 도덕적 덕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자가 된다 했는데요. 덕윤리에서는요, 이 도덕적인 덕이라고 하는 걸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덕의 연마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고난 거 아닙니다. 5번, 갑을 모든 도덕적 행위자는 유독한 품성의 한 명보다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삶을 중시한다. 여러분, 도덕 법칙을 따르는 걸 강조하는 건 칸트고요. 유독한 품성을 강조하는 건 덕윤리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 틀려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사례 속에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논증의 구조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화자가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와 어떤 주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야 된답니다. 이 두 가지를 발휘하면서 내적, 외적 강제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담론윤리의 입장이 되시겠고, 하버마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의사소통 과정의 합리성을 마련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사례 보겠습니다. A는 지역 주민 간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쓰레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되었고, A는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자, 1번,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도 수용하면서 진행해라 라고 했는데,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전제 조건으로서 참되고 진실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능하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2번,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범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진행해라. 아니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보편화 규범이 있다가 하버마스의 입장입니다. 3번,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원리로 토론회의 최고의 원리로 삼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리주의 원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원리가 중요한 거지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4번, 토론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상호 비판할 수 없도록 진행해라. 아니었죠. 아까 위에 보시면 이의 제기를 어떤 주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5번,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정당성을 얻다. 그렇죠. 참여하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규범만이 이제 타당성과 정당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